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랑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불멸의 사랑 이야기 춘향전. 그 중심 무대는 남원 광안루입니다. 아름다운 봄날,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은 그네를 타는 춘향을 보고 한눈에 반하죠.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지만 이몽룡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면서 춘향의 고난은 죽음의 문턱까지 갑니다. 춘향전의 가장 통쾌한 장면은 바로 이 대목일 텐데요. 암행의사 출두야 암행의상 출두하고없인 춘향을 괴롭힌 탐욕스러운 사또와 아전들은 암행어사 등장에 혼이 쏙 빠지고 백성들은 정의가 엄정하게 살아있음을 눈앞에서 목격하죠. 독담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진다. 그런데 춘향전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몽룡이 실존 인물이라는 겁니다. 암행어사 성희성. 그는 어떻게 춘향전의 이몽룡이 되었을까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주택가. 춘향전 연구에 일생을 바친 국문학자의 연구실입니다. 벽면에 가득한 자료의 양이 엄청납니다. 반세기 동안 춘향전 연구에 매진해온 설성경 소장의 보물들이죠. 작은 단서 하나만 있어도 현장으로 달려간다는 그는 우리나라 춘향전 박사 1호입니다. 이 대본 춘향전, 주로 춘향전 및 판소리 공연,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 예술로 공연될 때 저는 가능한 한 현장에 가서 많이 들어요. 들었을 때 제가 가능한 한 녹음을 하고 또 비디오를 뜨면서 또 와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춘향전을 소설로 보지 않고 판소리로 보지 않고 춘향 현상으로 봤어요. 이 테이프는 67회 춘향전 때 틈틈이 또 연구를 할 때 거기에 축제 참가했던 주연들, 또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이렇게 저렇게 한 잔 먹고 춘향전을 편향한 그런 걸 저는 다 봐야 되니까 민심까지 봐야 되거든요. 공연작뿐만이 아니라. 청춘을 바쳐 고전문학을 파고들었던 그는 춘향전이야말로 세계 문학사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꽃이라 생각한다는데요. 우리가 춘향전을 볼 때 저 재미나는 사랑 얘기, 그 위기에서 대반전을 해하고 권선징악도 있고 또 불의에 맞서는 것도 있고 또 더 크게는 한국인이 가장 원하던, 성리학적으로 한국인이 가장 원하던 이상적의 세계가 실화 속에서 꼽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로미오 주렛이 이런 맛은 없잖아요. 이게 우리 춘향전의 감성입니다. 춘향전을 보고 안 우는 사람이 있고 안 웃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응? 최고의 눈물을 흘리고 최고의 감격을 느끼고 그것도 개인의 아닌 모든 동참자들이, 이것이 춘향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설성경 소장은 발품을 팔아 자료를 수집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문제들에 대해 반문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춘향전 탄생의 비밀을 탐구하는 연구도 그렇게 시작됐다는데요. 그는 춘향전의 이몽룡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춘향전은 굉장히 훌륭한 문장들이 있다. 광대 서민의 문장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양반이 지었을 것이다. 호남 암행록,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암행어사 얘기가 설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 있고 또 암행어사 기록이 있으니까 이건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문집이나 다른 문헌을 통해서 성이 어떤 분인가 그걸 찾아나가기 시작한 거죠. 설소장이 이몽룡의 실제 모델로 지목한 성희성.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음자 구조의 이 경상도 양반집은 성희성의 종택입니다.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집이죠.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 허리가 굽은 종부는 오늘도 정성을 다해 종택마루를 쓸고 닦는데요. 대청마루로 나온 두 남자. 성희성의 13대 손인 종손과 아들입니다. 부자가 힘을 합쳐 낡은 목함을 내립니다. 뭔가 귀중한 물건이 있는 모양인데요. 목함 속에서 나온 건 가문의 보물입니다. 이 책은 개서성생 일곤대 말하자면 개서성생 문집입니다. 성희성 선조 할아버지께서 살았을 때 그 일대기를 전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희성이 직접 쓴 글과 보고서 등을 모아놓은 이 책에서 특히 시선을 끄는 건 호남 암행록입니다. 성희성이 암행어사였다는 건데요. 서기에 보면 충청도 암행어사 기록이 있고 전라도 암행어사 2번 기록이 있고 또 경상도 진율어사도 있고 그런데 암행어사는 3번, 진율어사는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책에 기록이 있습니다. 암행어사로 파견된 사실은 실록에서도 확인됩니다. 성희성은 암행어사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임무를 마치기까지 전 과정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 목적 등을 가족한테까지 비밀로 하고 활동했는데요. 암행어사는 암행을 했습니다. 변복을 하고 또 통신수단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중앙의 의견을 지방에 전달한다든지 또 지방 관리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백성들의 통치를 잘하고 있는지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암행어사를 파견해서 그들을 감찰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역할로서 어사를 파견했던 거죠. 왕은 성희성을 암행어사로 파견하면서 3가지 물건을 주었습니다. 임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는데요. 어사 출두 때 역졸들이 손에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외치는 마패, 암행어사의 신분증입니다. 마패는 그 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참에 들려서 교통수단으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기도 했고. 유척이라는 노세자 2개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로 세금과 형 집행을 감시하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형구의 기준이 들쭉날쭉했고 지나치게 큰 형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죄인 죽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적인 그 형구 틀을 검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척이란 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마지막은 밀봉을 한 봉서입니다. 봉서는 일종의 임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봉해진 서찰로 주었기 때문에 봉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성희성이 자신의 봉서를 열어본 곳은 남산자락에 있는 남광학묘. 봉서를 열자마자 길을 떠난 성희성은
말을 타고 하루에 100여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는 죄 입은 백성들을 지원하고 지방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별견어사였습니다. 병자호란을 겪은 직후라 민생을 안정시키는 게 암행어사들의 최우선 과제였죠. 즉각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지방관들의 불법 비리가 포착이 되고 증거가 포착이 되면 서면으로 포착되고 하면 봉고 파지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방관의 경우에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맞을 땐 어디를 맞느냐면 볼기를 맞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좋았겠어요. 회초리로 사또나 지방관들을 혼내고 할 때, 향리들을 혼내줄 때 백성들은 말이죠, 가슴이 뻥 뚫렸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창고를 막아 지방 수령의 경제권을 박탈하는 봉고, 행정권을 박탈하는 파직의 권한도 있었습니다. 충청도 암행어사 시절 왕에게 올린 보고서엔 파직 사례가 등장합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부정부패 방지하는 청렴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공직자들이 잘 수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암행어사가 지닌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국왕에 가장 가까운 신하로서 국왕과 국정 통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국왕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해서 지방의 수령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암행어사로 임명된 성희성의 어떤 특성이랄까 관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법령상의 책임이나 이런 것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냥 문제점을 제시한 걸로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결책을 찾아내는, 해결을 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원성을 또 억울함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그래서일까요? 성희성 종택에는 재미난 이름의 소나무가 있습니다. 저 아래 거름가에는 소나무가 수천 평 되는데 소나무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다 없어지고, 이 소나무는 유년 시절 때부터 저 소나무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몽룡 소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몽룡과 성희성은 암행어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성희성은 춘향전의 이몽룡일까요? 춘향전은 기생월매의 딸 춘향과 남원부사의 아들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책방도령 이몽룡은 단오날 광안로에서 그네를 타던 춘향에게 반합니다. 그리고 열렬한 구애 끝에 사랑을 쟁취합니다. 신분을 넘어선 영원한 사랑도 맹세하죠. 매돈대 사랑아 둥둥둥. 그러나 이몽룡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한 손으로 나게 정마. 춘향은 애원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연인을 붙잡으려 하지만 이몽룡은 미래를 약속하며 떠나가죠. 기약 없는 이별 앞에선 춘향의 애끓는 이별사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립니다. 도련님 날 나려 강우 야 도련님 섞여섰다. 춘향이 사또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사경을 헤맬 때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온 이몽룡의 암행어사 출두는 통쾌한 반전 드라마인데요.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이몽룡과 암행어사 성희성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암행어사로 임명된 후의 행적입니다. 이몽룡은 남대문을 지나 청파역에서 말을 타고 남태령을 넘었는데 성희성 역시 남산 아래 남관악묘에서 봉서를 열고 남대문을 지나 용인으로 갑니다. 한양에서 호남으로 내려가는 길. 몰락한 양반으로 변장을 하고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면서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탐문했다는 것도 같죠. 변장하고서 겪은 고초도 비슷합니다. 암행어사 출두 장면은 어땠을까요? 이몽룡은 금준미주로 시작하는 시를 써서 술판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성희성의 4대손 성섭은 성희성의 남원 어사 출두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때 성희성이 썼다는 시가 바로 이몽룡이 쓴 금준미주 시입니다. 금잔에 맛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니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이 눈물 쏟고 풍악소리 높은 곳에 백성의 원성이 높다. 창녕 성씨 집안에 시제가 있는 날입니다. 종손도 제례복을 갖추고 참석했네요. 개서당 성희성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꾸미지 않은 작은 봉분도 친근한 얼굴의 문인석도 소박하기만 한데요. 후손은 그래서 더 자랑스럽답니다. 이 어른이 성이자 성자인데 춘향전의 실존 인물입니다. 이 어른은 평생 벼슬살이를 하면서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3사를 거쳤습니다. 요사를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거쳤죠. 후손들이 정성껏 준비한 제사상은 삶지 않은 날것을 올리는 것이 예법이죠. 첫 잔은 종손이 올립니다. 가풍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은 종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날 시제에선 성희성보다 대접받는 이가 있었습니다. 성희성에 붙인 부용당 성안의입니다. 성안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녕에서 의병을 모집해 곽재우 장군 휘하에서 활약했고 왜군에 맞서 백성을 지켜낸 인물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남원부사를 지냈다는 건데요. 남원부사로 성안이 부용당 선생님께서 남원에 가실 때 그때 따라가셔서 남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대가에 급제하셨습니다. 남원부사의 아들이 대가에 급제했던 어떤 그런 사실, 그 소설에 있는 역사적 사실이 맞아 들어가는 그 인물은 우리 할아버지, 양대 할아버지밖에 없다. 남원부사 성안의는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성안이 부사가 직무를 보았던 관아인 광안루. 광안루 옆에 있는 이 비석들은 남원을 거쳐간 부사들의 공덕비입니다.
부사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들인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화자찬인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덕비 숲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 비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세운 성안의의 선정비라고 하는데요. 선조 40년부터 5년간 남원부사로 근무했던 성안의는 그 시기 13살 아들 성희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특별한 인연과 만나게 됩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지식인 조경남입니다. 의병장 출신인 조경남은 자신이 경험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는데 그중에는 곽재우 장군과 함께 화왕산을 방어했던 성안이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스승의 제자이고 또는 그 어려운 남원에 있으면서도 특히 경상도 전라도의 의병사를 기록을 하고 손수 또 의병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면 내 제자, 내 아들을 기르는데 참 적격이다 해서 맡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직접 모셔온 스승님. 성희성은 조경남과 절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안의가 광주 부사로 부임하면서 성희성은 스승 조경남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몽룡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가면서 춘향과 이별했던 말이죠. 한양으로 간 성안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생원시험, 진사시험에 합격한 조선의 인재들이 숙식하며 학문에 매진했던 곳인데요. 성희성은 22살에 생원이 됐고 33살에 식년문과에 합격합니다. 식년시는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입니다.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보는 정기시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과를 보게 되면 3번에 걸쳐가지고 나눠 봅니다. 초시는 전국에서 바로 이제 다 진사생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50명을 1차로 배출하고 그리고 250명을 대상으로 33명을 뽑습니다. 경서를 달달 외우는 암기력에 논술 실력까지 뛰어나야 최종 합격이 가능했던 식년문과 시험. 요즘의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합친 것만큼이나 어려운 시험을 성희성이 통과한 것입니다. 성희성 선생이 봤던 그런 식년시험은 그분이 이제 진사와 생원만이 그 식년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희성 선생께서도 진사와 생원이었기 때문에 식년시를 갖다가 볼 수 있었고 바로 이제 과거 시험에 최종적으로 전시에 33명 안에 뽑혔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되신 것입니다. 과거에 합격한 것을 급제라고 하는데 급제를 하면 왕이 어사화를 내립니다. 어사화는 출세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급제자 명부인 국조박목에는 성희성이 11등으로 급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성적이죠. 33명 안에 보면 갑과 을과 병가로 나눠가지고 그분들은 다 모두 이제 관직도 내려지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내려지는 특별한 은전도 다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등이라는 그 자체의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 시험을 봤을 때 거기에 최종 합격자의 명단에 뽑혔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다 우리가 반증할 수가 있습니다. 광안루에 퍼지는 꽃향기라는 글귀가 있는 함에 담긴 성희성의 어사화.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로 금이 환영한 이몽룡의 모습이 겹쳐지는데요. 암행어사 출두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얼굴 가리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몽룡의 과거 시험은 어땠을까요? 이몽룡이 치른 과거 시험은 정기 시험인 식년시가 아닌 성균관에서 치러진 특별 시험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알성 과거 시험을 보는 장소가 되는데 임금님께서 이 명륜당에 올라가 계시면 이 뜰에 보면 많은 그 시험을 보는 그 유생들이 이곳에 앉아가지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곳입니다. 왕 앞에서 치렀던 알성시는 나라의 경사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열렸습니다. 천민만 아니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고 한 차례 시험으로 급제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3,000명이 넘게 응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바로 이제 알성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 성균관에서 임금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실시하는 그런 시험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몽룡은 알성시에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1등을 한 점이 성희성과 다릅니다. 1635년 1월에 본관록이 있었고 만점이 6점이었는데 5점을 받으셔서 여기 성희성이라는 분이 본관록에 등록이 되셨고요. 6개월 뒤에 행한 도당록에서는 6월 달에 이 성희성이라는 분이 여기 있죠. 이분이 이때 역시도 만점으로 이제 성희성이라는 분이 도당록에 오르셨습니다. 예, 이처럼 성희성이라는 분이 홍문록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의 초엘리트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의 인재명단인 등영록. 여기에도 성희성의 이름이 있습니다. 과거 시험 급제자 5명 중 1명만 선택된다는 등영록에 올랐다는 건 국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성희성은 조선왕조실록에 80번 넘게 이름이 등장합니다. 홍문록에 오르시면 홍문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참상관에 해당하는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상관 이전의 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품적으로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은 정치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분이다. 남원부사의 아들이자 호남 암행어사였던 성희성. 이몽룡은 정말 성희성을 모델로 한 것일까요? 비밀의 열쇠는 춘향전의 또 다른 주인공, 춘향이 쥐고 있습니다. 춘향의 정체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춘향이 남원에서 실제로 살았던 여인이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16설화 중에서 남원 설화가 있습니다. 그 남원 설화가 지리산 여설화 1, 2가 있고 남원 여설화 1, 2가 있고 그다음에 남원의 민속 설화 중에서 박색도 설화라는 게 있고 성희성 행록에 보면은 성안이 부사의 아들 성희성이가 호서 지방의 의사로 있을 적에 실존남이 춘향전이다. 춘향전은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며 춘향은 변학도로 대변되는 특권층에게 고통받는 민중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로미오와 주리엣하고 우리 춘향전하고 좀 차이가 난 것은 춘향전은 인고의 세월을 지냈던 겁니다. 우리 전통 남원의 토속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 우리 삶의 군중의 삶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게 춘향전입니다. 그동안 춘향이 실존인물이라는 주장에 힘을 보태온 건 성희성의 기록입니다. 날이 밝아 길을 떠나니 곧 남원 땅이었다. 진사 조경남 댁에 자리를 마련했는데 내가 어릴 때 송림사에서 공부를 가르쳐주던 분이다. 김윤현 암행 때도 광안루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건만 이제 그는 운명하고 없다. 광안루에 도착하니 늙은 기생 여진과 아전이 와서 절했다. 해가 져서 기생등을 물리치고 광안루 난간에 앉았다. 눈의 흰 빛이 대나무 숲에 가득하고 소년 시절 일을 생각하니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유년 시절에
이게 하나의 추측인데 유년 시절에 한 아가씨 처녀하고 뭐 그런 아무래도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반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다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희성이 말한 소년 시절의 일은 과연 여인과의 연애담일까요? 설성경 소장은 성희성이 이몽룡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남이 춘향전을 쓴 작가고 조경남이 춘향이라는 것입니다. 성희성이 생각한 소년 시절의 일은 스승 조경남과의 추억이라며 김윤현 암행 때 광안루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대목에 주목을 합니다. 춘향전이 춘향전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 성희성이 스승 조경남 선생을 감동시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봐요. 그때는 조경남 선생이 늙고 병이 들어서 기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쓰던 일기도 40여 년 쓰던 일기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어릴 때 제자 노릇을 난 분이 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돼서 온 거예요. 가르쳐준 대로 실천한 성희성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성공한 뒤에도 스승을 잊지 않은 제자. 설 소장은 조경남이 성희성의 정기를 쓰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춘향전이라고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 열심히 사랑, 학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주고받았던 걸 남녀 간의 사랑으로 바꿔서 암행어사 얘기를 했대요. 성희성과 자기를 월매의 딸 기생으로 낮추고 영남의 제자 호남의 선생 얘기를 통해서 동서화합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리학적으로 한국인이 가장 원하던 이상적의 세계가 실화 속에서 꼽혔다. 춘향전 탄생에 대한 기존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 무가 혹은 판소리에서 발생해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작가가 없는 광대들에 의한 집단 창작이라는 것인데요. 춘향전은 사실과 그 위에 허구가 붙은 팩션 소설이에요. 그래서 성안이 부사는 이부사로, 성안이 부사의 아들 성희성은 이도령으로, 작가 조경남은 춘향으로, 변부사는 제 위치에 있지 못한, 의롭지 못한 부사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도령, 춘향, 변부사는 그대로 역사적인 모델이 있는 작품이죠. 조경남이 쓴 난중잡록이 선조 수정실록 자료에 참고가 될 만큼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외란 당시 조경남은 의병장으로 활약했습니다. 남원성이 무너지자 매복으로 적을 격파하고 왜군 막사를 야습해 불을 지르는 등 자신이 경험한 전쟁을 매우 정확하면서도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게 난중잡록입니다. 필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전투 중에서 하루 저녁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이 남원선 전투에 이걸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총대장은 중국의 양원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원이라는 분이 본인은 밤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중국에서 미안하다고 그 목을 베서 우리나라로 보내서 우리나라에서 그 목이 돌 정도로 슬픈 일인데 그런 기록들이 조경남의 기록 속에 있고 지역 간에 의병 활동을 하는 그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서들을 다 모아서 그 문서들을 토대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또한 난중잡록에 금준 미주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소개됐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명나라 장수 조도사가 광해군 앞에서 읊은 시라는데요. 향기롭고 맑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잘게 다진 진귀한 음식은 만백성의 살이요. 우리를 대접하기 전에 당신네 조선 백성들부터 챙기시오. 춘향전에 나오는 금준 미주시를 성희성 조도사의 것과 비교를 해보면 글자 몇 개를 빼고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춘향 중에 가장 안 바뀌는 한 꼭지 그거는 금준 미주시는 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주제이면서 춘향전의 눈이요 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구실에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우리가 그걸 최대한 망라해서 조경남의 생각 지도를 그거를 한번 이번에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준미주 천인혈이라는 그 식기를 지난번에는 한가운데 뒀다면 네. 이번엔 같이 네. 금준미주 식기와 같이 쑥대머리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곧 세상에 공개할 연구 프로젝트의 주제가 조경남이란 건데요. 춘향전에 매료되어 집요하게 춘향전 탄생의 비밀을 탐구해온 국문학자. 그에게 춘향과 이몽룡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춘향전은 성리학자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춘향은 바로 봄 향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견뎌낸 새로운 봄. 이건 자연을 보면서 가장 성리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장 순수한 상태의 그 봄. 그런 사랑이죠. 이도령일 경우, 이여사의 경우는 굉장히 거기에서는 상대적인 거예요. 고정적이라. 그리고 왜 관료의 모습. 가장 이상적인 관료의 모습, 충신의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꽃이 피듯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그 시대에 그 독자층이 요구하는 쪽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이 천의 얼굴과 하나의 온전한 얼굴이 합쳐져 있는 것이 춘향전이다. 춘향전을 쓴 사람이 성희성의 스승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동시에 파격입니다. 많은 학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해 춘향전 연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성희성의 관직 생활은 어떠했을까? 손자사위 권두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주 목사 시절엔 장례 풍속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진주는 사체를 매장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는데 가족과 이웃이 힘을 모아 반드시 매장하도록 유도했고 물자를 지원해 매장 문화가 자리 잡도록 만들었습니다. 암행어사 민정중이 훈련 사열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병사가 촉성루에서 크게 노름놀이를 벌여 어사의 환심을 사려 하자 성희성이 제지했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 같은 행동을 한 강직함에 감동한 민정중이 왕에게 보고를 했다는데요. 왕은 성희성에게 옷감을 보내 포상했습니다. 성희성을 살아있는 부처라 부르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혹독한 인삼세를 면제해 백성의 눈물을 닦아줬기 때문입니다. 한 신하는 왕에게 이렇게 고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듯 엄정합니다. 성희성 같은 이는 한 사람뿐입니다. 강직함은 때론 독이 되었습니다. 왕이 청나라 북벌과 관련된 일을 거론한 사관을 국문하겠다고 할 때였습니다. 성희성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하, 그런 일로 사관을 국문까지 하는 것은 언로를 막는 것입니다. 직분을 다한 것인데 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시 성희성이 벼슬을 내려놓고 내려와 머문 곳이 개서정입니다. 돈이 어서가 이제
삐집 목이라 합니다. 띠모자 목 풀로서 지붕을 잇고 이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임금이 그 우리 선조를 못 잊어가지고 여기를 왔어요. 저 비산에 저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걸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여기 와 보니까 우리 선조가 글을 읽고 있어요. 그때 겨나무 아주 살아 있어요. 요 겨나무 밑에 여기에다가 돌리는데 거기에 옹달 샘이 있었습니다. 옹달 샘물을 그 임금이 물을 마시고 여기서 들러 한잠 자고 갔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통하기는 어화정, 그 임금이 들어넣어서 잤다고 어화정입니다. 숙종 21년 성희성은 청렴한 공직자임을 인정받습니다. 조정은 자손들에게 쌀과 콩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인물들의 근거를 밝혀 기록한 전고대방. 이 책에 기록된 천백리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200명이 조금 넘는데 그 명단에 성희성이 있습니다. 사원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구로 요즘으로 본다면 감사원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사관원은 국왕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하는 기구로 요즘으로 본다면 언론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숙종대에 청백리에 선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청렴 강직한 공직자의 표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에겐 직원을 서슴지 않고 공무 수행엔 더없이 엄정했으며 끝까지 청빈함을 지켰던 성희성. 이 고택은 당초에 초가집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외갓집하고 사돈집에서 도움을 주시고 그 후손들이 또 많이 또 불을 일으켜서 이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종손이 종택 옆에 있는 사당을 찾습니다. 도시에 사는 아들이 올 때마다 함께 들르는 곳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일이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는 시대. 살아있는 어른 모시듯 정성을 다하는 것은 성씨 집안의 정신적 뿌리가 이곳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여기 불천이 제사, 고조부, 증조부, 조부, 여기는 아버지 뜻인 고위, 5대 봉사를 하는데, 성희성은 불천이 제사를 지냅니다. 불천이는 나라에 큰 공이 있거나 학문과 덕망이 높은 인물의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 영구히 모셔 제사 지내는 걸 말합니다. 매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불천이 모시는 분은 이 뒤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 불천이 종류가 국불천이가 있고 유불천이라고 도불천이가 있습니다. 도불천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문중이 예를 들어서 110 문중이 된다 하면 그 문중에서 100% 한 집도 빠지면 안 돼요. 완전히 100% 찬성했을 때 말하자면 도불천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민정치, 민본정치, 그다음에 또 민생정치 이런 정치를 일생 동안에 했습니다. 성희성 사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성안리에 불천이 사당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애가 모두 덕망이 높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춘우제는 만물을 봄비가 오면 만물을 공효로이 이렇게 소생시키듯이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청백리 녹을 받으신 개서당 성희성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갖고 후손들이 여기서
서당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후손들에게 청백리 정신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비와 같은 삶을 살자는 뜻이 담겨 있는 집. 조선의 인재를 길러낸 춘우제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청렴, 강직, 공정했던 성희성의 정신입니다. 암행어사 춘도야 춘향전 탄생의 비밀. 암행어사 성희성. 어사 이몽룡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춘향전이 나오게 된 것은 암행어사인 성희성이 적극적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해결하려고 했고, 백성들의 어떤 그 희망사항의 표현으로서 춘향전이 나왔다. 한과 눈물의 시대를 극복하자는 것이 춘향전의 메시지라면 성희성은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한 인물이었죠. 성희성은 백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그 현장에서 제때 와서 구해줄 수 있는 환과 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 시련을 극복한 봄 춘향과 백성들의 꿈 이몽룡. 암행어사 성희성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